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8가지 영역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쉽게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점수 얻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최근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 회차에 내용을 쭉 보았을 때는 실천론이 그나마 8가지 영역에서는 가장 쉽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1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실천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실천론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유사한 문제, 비슷한 문제, 즉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챕터 1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1절에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가 충족돼야 되겠죠. 또한 사회 문제도 해내야 됩니다. 이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 제도로는 가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가로 닫고요. 여기에 보면 욕구 충족,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럴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가장 큰 2가지의 틀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있다. 그걸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사회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화된 총체적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라 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별 정의입니다. 프리들랜드를 보면 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으로 인정된 가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하여 가로 닫고 이 2가지가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과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프리들랜더의 이야기에도 사회적 욕구 충족과 그 다음에 사회 질서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로마니 신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로마니 신의 학자 문제가 더 잘 나올 건데요. 아래 보면 반가로 3번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변화해서 로마니 신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니 신은 사회복지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이다. 자, 끊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제한적으로는 다른 말로 협의적이라 하죠. 제한적 협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밑줄 치시고요.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끊으세요.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취약계층을 말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다. 이걸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바로 자녀적 관점, 선별주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여기서 국민은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적 관점, 보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니 신은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제한적은 바로 선별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이야기한 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니 신은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 별표 쳐주시기 바라고요. 왼쪽은 바로 과거가 되고 오른쪽은 바로 현재가 됩니다. 자, 그러기 보면 미분화된 농업 사회에는 과거, 분화된 산업 사회는 현재라고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완적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2번째, 자선 앞에 별표, 특수성 밑으로 내려갑니다. 별표,
최저기준 달성 별표, 개인적 개혁 별표, 자발성 별표입니다. 이 자발성 오른쪽에다가 민간 지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발성 오른쪽에 민간 지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민간이 자발적으로 볼런티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거라면 여기에서 공공성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성 오른쪽에다가 공공지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 책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 개혁을 강조했던 게 과거라면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인식해서 사회개혁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현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험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 세 글자로 하면 시민권이 됩니다. 권리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시혜였다는 거죠. 시혜, 여의자입니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선을 했다면, 자, 현재는 바로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성에서 보편성이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성은 사회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고, 보편성은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최저 기준 달성에서 최적 기준 달성입니다. 최저 동그라미, 최적 동그라미입니다. 겨우 생활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도와주는 게 최저가 되겠고, 권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이고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것을 최적 또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최적 기준 오른쪽에다가 적정 기준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동의어입니다. 적정 기준 달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 자발성에서 공공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한다. 공사협동 또는 공사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어떤 흐름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겠죠. 예를 들어서 공공성에서 자발성으로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에서 자선으로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목적과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의 보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정상화가 있습니다. 4번은 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화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통합이 한 번에 훅 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 이념, 밑에 나오지만 정상화 이념이 실현되었을 때 사회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가 정상화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바로 사회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정상화 이념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1번 보죠.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보장을 보면, 자, 인간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정상화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시험 문제화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화 이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통합입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정상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를 보면 정상화, 뭐 다른 말로 보통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탈시설화 영향입니다. 탈시설화 영향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게 된 탈시설화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몸입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탈시설화 영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시설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문장 완전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시고 별표. 정상화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과 같은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높은 인간의 가치와 그 맥을 같이합니다.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1959년 덴마크의 벤크 미켈슨은 정의했습니다. 이 벤크 미켈슨이 시험에 나왔던 학자입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최초 언급입니다. 위로 쭉 빼서 벤크 미켈슨이 바로 덴마크의 벤크 미켈슨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9년 스웨덴의 니르제 또는 뉴리에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니르제는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생활 형태와 가능하면 가까운 일상생활의 환경이나 생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려면요, 시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보호가 되어야 이게 가능할 일이에요. 또한 울펜스버그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 정립, 유지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들의 이용이라는 것을 정상화의 정의로 좀 더 분명하게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미국의 울펜스버그입니다. 자, 여기서 정상화란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동그라미, 이 환경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환경입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을 밑으로 쭉 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화 이념은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반대하여, 기존의 서비스 이데올로기가 뭘까요? 네, 시설보호였습니다. 시설보호에 반대하여,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하여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강조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 주기에서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 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시설 집중화에 반대한다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호에 반대하는 게 정상화 이념이에요.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상화 이론에 미켈슨, 누리에 또는 니르제라고도 발음한다 했습니다. 울펜스버그가 있습니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화란 미켈슨, 벤크 미켈슨 이야기도 보죠. 정신지체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정신지체인들에게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되려면 시설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가능해야 주거나 교육이나 일이나 취미활동 등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인간들, 즉 비장애인 분들이 누리는 기본권과 똑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리입니다. 정상화 원리의 적용은 정신지체인들을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가능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1년, 평생 동안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칸디나비아식 정상화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의 정상화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펜스버그입니다.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에 재개념화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역할 가치 부여 나오면 울펜스버그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할이란 말이 있죠.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회적 역할 창조입니다. 사회적 역할 창조에 가로 딱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역할 창조는 시설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역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켈슨과 뉴리웨이와 그 다음에 울펜스버그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역사회, 즉 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리듬을 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자. 지역사회에서 보통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다른 모든 시민들, 그러니까 소수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지도록 해주자. 또한 사회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상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정상화가 나오면 탈시설화 영향, 지역사회 보호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학자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덴마크의 벤크 미켈슨입니다. 이 외에도 니르웨나 울펜스버그가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가치와 윤리는 뒤에 따로 나올 겁니다. 가치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의 복지를 어떻게 중요시하는가를 결정하는 그 나라의 유력한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 사업 또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팁을 보시면 프리드랜드의 사회복지 가치 네 가지 암기법이 있어요. 그냥 두 문자 암기법으로 자, 존, 연, 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죠.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존자의 동그라미요. 인간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균등한 기회가 있습니다. 기의 동그라미요. 기회균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책임, 연대성, 상부상조 원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사회적 책임, 연대성, 연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네 글자잖아요. 그것을 자, 존, 연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우리 시험에 초창기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프리랜더가 이야기한 사회복지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회적 획일성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획일성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쭉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개별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개인 존중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을 가지며 이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워요. 사회의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궁극적 가치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자기결정권 아시죠?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발성 존중의 원리로서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의 결정 권리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수단적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게 수단적 가치예요. 거기에는 비밀 보장도 있고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균등한 기회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인간의 사회적 책임 연대성이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자신과 가족,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연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랜드의 사회복지 가치도 많이 나오는 패턴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두 문자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끝날 일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기회균등의 원리, 사회연대성이 있습니다. 사회연대성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책임성이라고도 말한다. 사회적 책임성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오른쪽에 사회사업이라고 써드렸죠. 우리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사업, 소셜 워크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는 목표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실천 활동에 의해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 제도가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끊어요.
이러한 사회제도를 활용해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순간 이념을 클라이언트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는 가로 전문적 실천 개입 가로 닫고 전문적 실천 개입 나오면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사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밑에다가 사회사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밑에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앞에 로마니 신의 도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별표를 2개를 쳐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입니다.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목적에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자, 여기에서 주어와 서술을 보면 사회사업은 전문적 활동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회사업은 제도가 아니에요. 사회사업은 시책이 아니에요. 사회사업은 전문적인 실천 개입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밑에 있는 도표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광의 개념이다. 별표.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밑에 도표 보면 사회복지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회사업이 있습니다.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이거 구분한 건데 이렇게 부동화나 해주시면 돼요. 사회복지가 사회사업보다 광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밑에 사회복지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사회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훑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비교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정석이지만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또는 시험 준비할 때는 아래로 훑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빠릅니다. 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사업에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사회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람직한 인간, 다른 말로 인간지향적이랍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개별적으로 보고 개별화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천의 관계론에서 비해석의 관계론에서 개별화가 나옵니다. 개별적 대상입니다. 성격은요, 그렇습니다. 사후치료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치료적이고 사후적인 겁니다. 소극적이고 소비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와 실천이 있다. 그러면 제도나 정책은 사전 예방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를 볼 때 어떤 게 더 적극적이냐? 당연히 사전 예방적인 게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후 치료는 여기 사회복지에 비해서는 뭐예요? 소극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는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제도나 시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회기를 정하고 매 시간마다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중기, 종결의 과정을 쭉 거쳐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힘을 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계약을 맺고 하나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입니다. 어이는 말의 뜻,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실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은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에 3요소가 있어요. 바틀릿이라는 학자가 말한 게 바로 가치, 지식, 기술입니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이 나오면 사회복지 실천 생각에서 사회사업이 됩니다. 왼쪽에 보니까 제도적이다, 정책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됩니다. 실천입니다. 고정적, 웬만하면 개정되지 않고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정책 제도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실천은 바로 고정적인 측면이 강하면 사회복지가 되는 거고 역동적인 측면, 상호작용하는 힘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판서하겠습니다. 자,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이야기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회사업에 중요도를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사회복지가 더 광이니까 부등호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인간지향적입니다. 바람직한 인간, 이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클라이언트라고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요.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개별적이라 했습니다. 자, 대상은 개별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개별화된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욕구와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개별화라고 배우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후치료적이고요. 소극적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는 실천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적이면서 바로 역동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죠. 역동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은 바로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적인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실천을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써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사업적인 측면만 정리하면 되겠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지향적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바람직한 환경, 환경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사회복지는 고정적입니다. 역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사업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사회사업이 사회복지 실천적인 의미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사업은 전문적인 실천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제2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기본기를 깔아놨어요. 이러한 것들을 좀 숙지하시고 바로 2절을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어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 이것을 모두 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자,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누구다? 클라이언트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끊어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전문적의 동그라미, 전문적인 실천 개입을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입니다.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끊어요.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우셨습니다. 환경 속 인간, 파입니다. 자, 기초하여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가 끊어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체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원들입니다. 이 많은 자원들이 서로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끊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 기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핑거스와 미난이 이야기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 점은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원조자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분적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끊어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실천 활동을 말한다. 자,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배분적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분적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배분적 사회 정의 실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를 보시죠. 사회복지학의 다학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학제 동그라미요. 자, 동의어는 다학문지죠. 다학문. 다학문적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입니다. 응용학문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이라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목적에 적용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의 지식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그 원인, 사회 문제 완화에 관한 지식적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가로 묶어주시고요. 밑줄 쫙 시작.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정신의학, 문화, 인류학 등 가로 닫고요. 등이며 사회복지학은 다학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운데 사회복지학이 있고 그 가에 연관된 학문들이 있어요. 그 연관된 학문들의 일부를 우리가 전체를 다 배울 수 없지만 일부를 사회복지학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사회학, 우리는 사회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학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배웠어요. 정신의학,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우리가 사회복지의 정책을 논할 때는 바로 경제의 이념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학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와 사회복지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죠. 따라서 경제학적인 의미도 필요합니다. 정치학,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수십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정치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이 바로 이겁니다. 파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 교류를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을 또 강조하는 것이 문화인류학과 연관성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학의 인접 학문들로서 사회복지학은 다학제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번은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한 번만 정독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3번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제가 앞에서 판서하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판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핑거스와 미나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양가로 1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활동이자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실천 개입입니다. 전문적 동그라미, 실천 개입의 밑줄.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사회적 기능 증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실천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서 핑거스와 미나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2번, 시작. 사회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러한 체계들을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겠죠. 네 번째, 시작. 사회정책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 즉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 증진에 초점을 두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이라 NASW, 즉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이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이야기는요, 맨 아래 실력 따지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2번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핑거스와 미나안이 이야기한 건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서술했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능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2번 클라이언트와 자원체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사회자원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수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체계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수정하며 관계를 수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자원과 자원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수정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물질적인 자원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제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정사회사업입니다. 교정사회복지 실천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자들, 재범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교화하는, 선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정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실천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통제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로 2번에 있는 내용보다는 왼쪽 아래 양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판서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사체계 모델을 말한 유명한 학자들이죠. 핑거스와 미나안에입니다. 핑거스와 미나안의 사회복지 실천 목적 정리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점 대처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앞에서 쭉 봤던 것들과 연결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체계 간 원활한 상호작용입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원조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원조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헬렌 펄먼이라는 학자가 문제해결 모델의 학자인데 그 사람은 4P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4P에 바로 사회복지기관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바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있어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관도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사회복지정책이라 해도 되고 또는 사회정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정책의 개발과 수정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가들이 모여서 이 실천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천가들이 모여서 그러한 내용을 주었을 때 그 분야의 사회복지 정책은 개발되고 수정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정은 바로 향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 있다.
그러면 정신건강 분야에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가분들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정책 입안가들에게 입안을 하는 분들에게 제시해주면 그러한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봐주시죠.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기능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자신감을 고양하고 끊어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죠.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을 취득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이란 단어가 여기 있네요. 자원 체계가 원하는 상호작용을 원조하기도 하고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우선 세 번째 별표 쳐놓고 기다리세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개인과 환경 내의 사람, 조직과 상호관계하도록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인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환경 내의 사람은 자원이 됩니다. 조직도 자원이 되겠죠. 서로 상호작용 잘할 수 있도록 상호관계 맺도록 돕는 거 맞습니다.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라고 했습니다. 조직은 사회복지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제도는 정책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바로 상호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실천입니다.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죠.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개발과 수정,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나왔는데요. 3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조직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 또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조직이 기관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천의 주체는 바로 여기예요. 실천의 주체는 바로 여기라고요. 실천을 하는 데가 바로 조직이거든요. 따라서 실천 주체인 조직이 사람, 그 클라이언트나 자원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사람이 조직에게, 거기다 그대로 쓰면 돼요. 반응하도록 한다. 사람이 조직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조직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입니다. 정리가 됐죠?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절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이콘이 많이 붙었죠. 잘 나온다는 겁니다. 한 문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강에서는 워밍업을 좀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이나 철학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첫 단추를 잘 꿰셨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이 심화 이론 강의 하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1회독, 그러니까 한번 정독하면서 교재도 보시고 강의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가 수월할 겁니다.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교재를 보면서 1회독을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